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어 교과서 166쪽입니다. 166쪽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제국주의와 세계문화 핵심 질문입니다. 제국주의 팽창으로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항상 호기심, 제국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국주의? 얘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일까 나쁜 영향일까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학습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왜 배울까? 목적입니다. 제국주의 특징 현대세계의 분할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강대국이 세계를 그냥 마치 파이처럼 그래요. 나눠서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런 제국주의 유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네요. 먼저 제국주의 등장 보도록 할게요. 19세기 후반부터 서양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서고 식민지, 그죠? 제국주의라는 단어 하면 식민지가 꼭 껴야겠죠? 넓히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 팽창을 시도하였는데 얘를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한다. 자, 서구 열강은 중화학공업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로 발전했다. 그래서 값싼 원료 공급지,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시장.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제국주의 이전 국가들, 예를 들면 스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스파냐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아니면 네덜란드라든가, 영국, 요런 나라들도 요 원료 공급지와,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시장, 요 두 가지를 목표로 식민지를 개척한 건 맞았어요. 그런데 제국주의 시대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국내 잉여 자본의 투자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값싼 공급지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 영국에서 면직물을 만드는데 이제 어때요? 인도의 면화를 값싸게 가져다가 이걸 영국에서 만들어서 이걸 다시 어디에다 판매를 한 거예요? 영국에 판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는 영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어디에서 만드는 게, 인도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이익이 많이 남더라. 즉,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했을 때 이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면 이익이 이제 어때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더 이상 자본 이익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여기까지는 영국에서 생산했지만 이 이유가 되면 이제 영국에서 물건을 생산하지 않고 새로운 신흥시장에 자본을 투자해서 그곳에서 물건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래야만이, 즉 새로운 자본 투자지를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제국주의가 돼요. 제국주의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등장 배경 나와 있고요. 그죠? 이때 이제 이걸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실 로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제국주의자입니다. 제국주의자. 자, 요걸 이제 나중에 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열강의 대외 팽창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민족주의하고도 겹쳐요. 그래서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추진되었다. 많은 열강은 식민지를 획득할수록 자국의 위신이 높아진다는 민족주의. 그 다음에 또 사회 갈등이 심해지자 국민의 관심을 식민지 경쟁의 승리를 하는 일로 돌려 사회 통합의 수단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국주의는 뭐의 수단?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표현의 하나의 수단이 됐어요. 또 식민지를 갖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식민지를 많이 가지면 위대한 나라, 적게 가지면 왠지 모르게 조금 이제 어때요? 좀 후진 나라, 이런 개념이 서양 아이들에게 이제 어때요? 팽배했던 거죠. 또 제국주의는 서양 문화, 그 다음에 인종 우월 의식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서양은 미개한 비서양인을 문명화시킨다는 사양을 통해서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우수한 인종만이 생겨나고 열등한 민족은 도태된다는, 이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하버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요.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너도 나도 서양 아이들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의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인종 우월주의라고 그래요.
인종주의. 이제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백인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서 야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하니까 너희를 지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걸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까 서양 아이들은 그러한 이제 어때요? 인종 간 우월주의를 했는데 일본은 똑같은 조선이라고 똑같은 황인종이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그들 스스로 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황인종이 아니라 내가 비록 피부는 노랗지만 황인종이니까 누렇게 떴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누구야? 유럽인들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조선을 점령하고 조선인들의 유골을 갖다가 일본 거,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홋카이도에 보면 아이노족이 있죠? 아이노족의 유골, 그 다음에 또 오사카의 유골, 이놈을 갖다가 놓고 분석을 해요. 우리 일본은 동양에 있지만 우리 일본인들은 분명히 누구하고는 다를 거야. 다른 동양인들하고는 다를 거야. 그리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거겠죠? 인종주의. 아이러니하지만 일본 아이들은 이 인종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뭐 심지어는 생체 실험까지 해서 물론 이제 전쟁 목적도 있지만 그런 목적도 있었죠. 생체 실험까지 하면서 인종주의를 열심히 발달려고 자기들의 침략을 정당화가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뭐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의학이 발전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아무튼 하버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까지.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어떤 역할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인종이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 자,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보도록 합니다. 제국지 열강은 산업화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과 시장 잠재력이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에는 뭐가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원이 있죠. 원료 공급지. 그 다음에 상품 판매지로서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앞다투어 침략가 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와 라이베리아. 이디오피아는 쉽게 얘들이 점령을 안 했어요. 이디오피아는 왜 쉽게 점령을 하지 않았냐면 여기인데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는 성서에 나와 있죠. 성서에 나온 시바의 여왕이 만든 나라예요. 이게 성서에 나오는 나라니까 얘들은 분명히 흑인종이긴 한데 우리 유럽인들하고 동격으로 쳐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쉽게 침략 안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라이베리아예요. 이 라이베리아는 1847년에 건국한 나라인데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여기가 이제 기니아만인데 기니아만에서 여기 기니아만이 있는데 여기 해안이 노예 해안이에요. 해안 이름이. 그래서 무수히 많은 노예들이 미국으로 끌려갔다가 미국에서 석방되어 온 흑인 노예들이 만든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베리아의 국기는 미국하고 똑같아요. 별 하나.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식민지가 되면 2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베리아도 또 빼줘요. 라이베리아도 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하고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 지역이 올 식민지가 돼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도 가장 앞장섰던 나라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죠.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그 다음에 인도의 캘커타까지 해서 영국 아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보고 흔히들 이야기할 때 3C라고 이야기를 해요. C를 몇 개 연결한다? 3개 연결한다. 3C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있죠. 영국 카이로하고 여기 케이프타운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캘커타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시도를 해요. 시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여 서아프리카 있죠. 프랑스랑 서아프리카 거의 대부분 사하라 사막 지역이지만 아무튼 프랑스 여기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프랑스 땅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여기 마다가스카르 있죠. 마다가스카르. 이번에 영화 나왔던가요? 영화는 다른 거구나. 마다가스카르 섬까지를 프랑스는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여기 수직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는 영국과 수평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는 프랑스가 서로 부딪혔는데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냐면 파쇼다 사건이라고 불러요. 파쇼다 사건. 그래서 파쇼다 사건도 하나 파쇼다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지 국가의 아프리카의 분할, 제국지 국가의 아프리카 분할을 상징하는 사건, 요 파쇼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있고요. 기타 이제 어때요? 뭐 독일, 벨기에와 같은 나라도 끼어들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모로코에서도 한번 또 충돌하기도 했었어요. 모로코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자 프랑스가 진압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독일이 여기에 끼어든 거죠. 물론 독일도 역시 어때요? 이 모로코를 먹고 싶었던 거죠. 모로코를 먹고 싶어서 모로코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했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영국이 끼어들죠. 영국이 끼어들어서 이제 어때요? 그냥 프랑스가 요 모로코를 계속 식민화하는 데 성공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아프리카는 유럽인들 관점에서 볼 때는 골고루 나눠 먹어요. 벨기에 같이 조그만 나라까지도 어때요? 식민지를 개척을 했으니까 골고루 나눠 먹어요. 골고루. 좋게 표현하면 골고루 나눠 먹는 거죠. 포르투갈까지요. 앙골라 땅. 그죠? 앙골라 땅을 식민지로 할 정도로 골고루 이제 어때요? 아프리카를 식민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열강의 식민지 지배 방식은 좀 달랐어요. 영국 아이들은 토착민 협조를 통한 간접 지배. 프랑스는 어때요? 공화주의 전통을 식민지에 이식하여 토착민을 프랑스 식민으로 만드는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일본 있죠. 일본은 영국 방식이에요, 프랑스 방식이에요? 프랑스 방식이었죠. 그래도 이제 프랑스 방식이 훨씬 더 갈등을 많이 초래했어요. 프랑스 방식이 갈등을 많이 초래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 프랑스 방식을 통했었죠. 자, 그러나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뭐 영국 방식이 됐든 프랑스 방식이 됐든 결국은 어때요? 토착민을 수탈한 것은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영국, 인도로 진출했었고요. 17세기 초면 이거 엘리자베스 여왕 때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독인도 해산을 만들어서 인도에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한판 붙어요. 인도를 넣고 플라시 전투죠. 이 전투에서 인도가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승리를 거두죠. 영국은 인도를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지배를 했었어요. 19세기 중엽에 인도 대부분을 지배했고요. 목화 재배를 강요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때요? 값싼 원료 공급지죠. 목화를 영국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걸 어디다 다시 수출해요? 인도에다 다시 수출한 거예요. 그러면 인도는 면직물 공업이 완전 파괴됐겠죠. 그러자 영국 아이들은 인도에다가 뭘 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편재배가 이루어졌고, 이 아편재배가 이제 어때요? 잘 아시다시피 청나라와 영국에 뭘로 연결이 돼요? 아편전쟁으로 연결이 됐죠. 아편전쟁으로 연결이 됐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영국 아이들 누가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그래요? 자, 네덜란드요. 네덜란드는 어디로 진출하냐면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로 진출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차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무슨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을 해요. 무슨 농업이라고요? 플랜테이션 농업이요. 지금 보면 밑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다 쓸게요.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죠.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고요. 그래서 또 네덜란드에 진출에 맞선 영국은 인도를 근거지로 해서 식민지를 싱가포르를 또 식민지로 만들어요. 영국의 욕심은 도대체 끝이 어딘가요? 그 다음에 미얀마도 식민지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르네오 북부 여기 있죠. 여기 보르네오, 이게 보르네오 섬이거든요. 보르네오 북부와 말레이시아까지 또 영국 식민지로 만들어요. 와. 또 이 틈을 타서 영국에서 인도에서 영국에게 밀렸던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또 식민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은 어디를 먹어요? 필리핀. 에스파냐가 가지고 있던 필리핀을 뺏어가지고 또 필리핀을 1898년 지그 걸로 만들어요. 미서전쟁이라고 부르죠. 미서전쟁이요. 그런데 아까 인도네시아의 플랜테이션 농업 이야기했었죠. 네덜란드 애들이요. 그래서 네덜란드 아이들은 인도네시아 여기 있는 요 자바섬, 스마트라섬, 보르네오 섬에 오로지 뭐만 심게 만들어요? 사탕수수만 몽땅 심게 만들어요. 그리고 차만 몽땅 심게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차하고 사탕수수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차하고 사탕수수는 기호식품이지 주식은 아니죠.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기호식품만 몽땅 재배하다 보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때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이 내용은 지금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죠. 뭐에 해당돼요? 장 지글러가 쓴 뭐예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와 그대로 똑같죠. 다만 요즘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요? 요즘은 제국주의 국가는 없지만 그 제국주의 국가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다국적 기업. 그죠?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제국주의였죠. 이런 거 하나. 플랜테이션 농업. 열심히 농민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 모순. 그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동남아시아 인물들, 태국은 식민지가 되잖아요. 태국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 왜? 영국과 프랑스의 중간에 있었다. 그래서 완충 역할로 영국과 프랑스가 야 우리 태국만은 남겨놓자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도 이제 지정학적인 이점도 있지만 중간에서 역할을 한 왕이 있었다. 왕 이름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쫄랑롱권 라마 5세네요. 라마 5세.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은 독립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로 끝났죠. 그러나 이제 독립을 지키고 독립국가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베트남 민족 지도자가 있는데 그 민족 지도자 이름이 뭐냐면 팜보이쩌우가 있는데 팜보이쩌우는 로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시아 국가가 러시아와 싸움에서 이겼다.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보니까 일본 아이들은 일찍부터 이제 어때요? 학문의 힘을 썼다. 근대화에 일본이 성공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근대화를 가서 본받자 해가지고 일본으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동유운동 그래요. 동유운동.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때요? 중국의 신해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중국은 더 이상 이제 왕조 국가가 아니죠. 신해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베트남 광복회를 구성해서 우리도 중국처럼 뭐가 되자? 공화국이 되자라는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죠. 이 팜보이쩌우 말고 또 유명한 게 통킹우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판쩌우 찐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응웨이 씨하고 판 씨들이 많은데요. 근대화 운동에는 또 이제 판 씨들이 많은 활동을 했네요.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호세 리살이라는 그런 민족운동가가 있는 걸로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서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시간 남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중국의 민족운동 불평등조약. 중국은 18세기 중엽까지 광저우를 통해서 무슨 무역을 했냐면 공행무역을 했어요. 행은 뭐라고 그랬죠? 상인조합이라고 그랬죠. 공행만 광저우에 와서 외국인들이 무역하도록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중국에 은을 가지고 왔어요. 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중국에 와서 뭘 사갔던 거예요? 참 비단 도자기를 사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영국 아이들도 뭘 하게 됐냐면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서 영국 아이들이 또 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은을 필요로 해서 그리고 또 영국 아이들도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왜? 어디에서밖에 무역을 못했기 때문에 광저우에서밖에 무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중국과의 자유무역을 요구했지만 거절이 당하자 영국은 식민지 인도 아까 아편 이야기했죠. 아편을 어디다 팔아먹어요? 중국에 팔아먹어요. 중국에.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어때요? 아편에 뿅 갔죠. 그러면서 청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주는 거. 우리 청나라 뭐였죠? 청나라 도지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 냈는데 뭐가 있었죠? 지정은이죠. 모든 세금을 뭘로 냈었어요? 은으로 내는 거였는데 막대한 양의 은이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갔고요. 그 다음에 영국 아이들은 인도에 뭐 팔아먹어요? 면직물 팔아먹고 그러면서 막대한 양의 은이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돈을 가지고 이 은을 가지고 청나라에 가서 차 비단 도자기를 샀죠. 그러니까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두 번 빈땅을 뜯는 거죠. 한 번은 아편으로 은을 벌었고 이 은을 갖고 가서 차 비단 도자기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전보다는 2배 이익이 남았겠지만 청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막대한 양이 해외로 유출이 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임칙서라는 사람을 자 꽝제읍 확인해서 아편을 단속을 하자. 영국은 이걸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무슨 전쟁이에요? 아편 전쟁이에요. 1840년.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고 체결한 조약이 바로 난징 조약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영국은 이제 어때요? 청나라는 처음으로 영국의 문호를 개방하게 돼요. 난징 조약의 내용입니다. 난징 조약. 항구 5개를 열었고요. 난징 조약을 통해서 여기 뭐 꽝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5개를 열었어요. 그리고 홍콩은 아예 영국에게 줘요. 이게 이 지역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영국인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해복권 아시죠? 최국대우. 영국 다른 나라와 약속을 하면 영국에게도 무조건 이걸 어때요? 들어주겠다고 한 게 최국대우였죠. 그런데 5개 항구만 개항을 해갖고는 생각보다 영국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때요? 많은 이익을 누리지 못하니 영국이 무슨 사건을 일으켜요? 또 에로우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죠? 에로우라고 하는 선박에 있던 영국 국기가 불타버린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번엔 프랑스하고 이때 이제 프랑스 신부 한 명이 죽거든요. 이걸 빌미로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1856년이고요. 이때 영국과 청나라 프랑스의 연합군이 텐진과 베이징을 점령하고 체결한 조약이 이제 최종적으로 체결한 조약은 베이징 조약이에요.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10개 항구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이북 지역을 또 열었고요. 그리스도교 포교 인정합니다. 아까 프랑스 신부가 사망한 걸 빌미로 해서 프랑스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교사절의 베이징 주재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교 포교 이게 문제가 되니 이게 문제가 돼서 뭐예요? 중국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쳐들어가 가지고 영프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을 해버려요. 베이징을 점령하자 러시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체결한 게 바로 이제 베이징 조약인데 베이징 조약은 아까 이야기한 거로 요거 이제 어때요? 텐진 조약 다 인정하고요. 텐진도 개항하고요. 영국을 주룽반도를 영국에게 또 줘요.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옛날 이야기했던 홍콩이 완전히 이제 영국 땅이 됐던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해요.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두만강을 경계로 이제 우리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죠. 자, 여기 있는 거 있죠. 글레이스턴의 의회 연설. 이건 아편전쟁을 반대한 거예요. 즉 영국인들이 봤을 때에도 아편전쟁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가장 불명예스러운 추접스러운 전쟁이라는 것들을 영국인들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